그런 측면에서는 이때처럼 또다시 장은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전고점 가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때도 전고점을 넘어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곧바로 때려서 장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의 어떤 행보를 상당히 완화적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고 강세장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시장의 전환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면 이모스는 기술적인 그런 그 현상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진단을 이제 내리고 확신을 가져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그 기술적인 분석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직 뚜렷하게 강세장에 대한 부분들을 쫓아갈 부분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강세장에 대한 어떤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25년도의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 부분이 뚜렷하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 부분을 추적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몇 가지 그런 또 그게 큰 거였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협정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완전히 그 긍정 무드로 바뀌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투자 의견들이 바뀌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을 45%, 35%로 확 내려버렸죠. 거기다가 하반기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예고했던 바클레이즈는 침체 위험이 없다고, 이제 침체 위험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JP모건도 침체 가능성을 60%에서 50% 미만으로 떨어뜨렸어요. 야데니 리서치도 45%에서 25% 크게, 이게 불과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5%였다면 문제지만 그게 13%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이 내용에는 안 써놨지만 이번에 중국과 관세 조절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5%였다가 이상이었다가 지금 13%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올해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위협받았던 27%보다는 낮기 때문에,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침체의 가능성은 이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지금 월가의 상당 부분 의견이고요. 그런 의견에서 봤을 때 실질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봤을 때 한 13%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거고, 이 월가의 의견은 뭐냐면 그러나 원래 기존 가정이 15%였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15%는 상당히 위협적인 실효관세인데 13%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상당 부분 낮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그 관세가 테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5% 이상이 가 있던 게 이제 내려와서 13%, 이제 그 이상에서 13%, 12% 이렇게 내려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실효관세율의 하락을 지금 대부분 다 발표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GDP 성장률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를 이제 생각했다면 지금은 1% 정도의 상향 조정이 일어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GDP 성장률이 최소한 1% 이상일 거라고 보니까 당연히 침체는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PC 물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데가 있고, 어떤 데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가 3.6%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낙관론으로 혹은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건 전고점을 향해서, 전고점이 어디냐면 6144입니다. S&P 500의 토탈리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이 S&P 500이 생긴 일의 최고점을 얼마 전에 24년도 말에 찍었습니다.
아니네요. 25년도 2월 달에 찍었어요. 2월 11일인가 그럽니다. 그때 최고점이 정확하게 6144였죠. 지금 기준으로 5844까지 이 갭 하락을 뚫고 갭 상승으로 올라와서 메꿨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아무런 그런 장벽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6144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좀 더 이제 기억해야 될 숫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올해 지금 시장에서 6147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었냐면 최저점, 가장 떨어졌던 게 얼마냐면 4835. 이 4835는 24년도 최저점 4953보다도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4년도에 가장 떨어졌던 때보다도 더 떨어진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약세장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정도 20% 가까이 떨어지는 약세장은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점이 매우 위협적인 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4835고요. 이 하락이 또 갭 하락이라 그래서 며칠간 뚝뚝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요렇게 이어지지 않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봉이죠, 음봉. 근데 이게 뚝뚝 떨어지는 음봉으로 갭 하락을 해버린 그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보시면 여기까지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죠.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종가는 여기서 끝났겠죠. 이런 갭 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시장이 멘붕이고 이제 이 물량을 여기서 저가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절대로 그냥 수월하게 전고점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피델리티의 저리언 티머라는 전략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1998년도 롱텀 캐피탈 사태 때 지금 시장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갭 하락을 하는 경우는 scene of the crime이라 그래서 범행 현장 지점에서 그 위로 올라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갭 하락하면 갭 상승을 반드시 해서 여기를 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시장은 올 클리어, 위험 해소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는 이 부분은 뚜렷하게 지금 현재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볼 때는 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상승도 충분히 확인할 때까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보면 평균적으로 하락장에 들어갔을 경우는 44일 동안 상승하더라도 44일 동안 상승을 하고 평균적으로 14%나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저점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왜냐면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죠. 보면 여기서 이 노란색을 보시면 1968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상승합니다. 베어마켓 랠리죠. 하지만 어때요? 결국은 몇 달 안에 훨씬 더 큰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베어마켓 랠리의 전형적인 결과예요. 요 올라가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고 몇 달 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0% 드로다운이라는 20% 이상 하락하는 장은 이런 식의 하락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968년도 케이스 그런가 하면 늘 이러지는 않습니다. 20% 하락했지만 갭 상승과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 빨간색 2018년도 사례가 있죠. 이때는 지금처럼 똑같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되는 랠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에 떨어졌던 전 고점을 돌파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사실 좀 예상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드 데이터를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재고가 쌓여 있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어떤 기대상
아직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얼마 전에 어저께 발표된 소기업 낙관지수가 아주 나쁘게 나왔는데, 그들이 아주 나쁘게는 보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냐면 해고는 아직 확실하게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심리적으로는 최악의 국면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해고 도장을 찍고 있지는 않아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는 아직 실업률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티고는 있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설문 응답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다가 신뢰를 둬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극단적이에요. 지금 민주당 쪽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있죠. 국민들 중에서도, 또는 그 기업 대표들도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그리고 갈 길을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이 이 국면을 벗어날 거라고 보는, 그래서 똑같이 소프트 데이터 조사를 하면 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를 나눠서만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커서 지금 그 누구도 중간에 어디다가 그걸 둬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왜? 설문조사조차도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하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가 상당 부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미래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는 기술적 분석이 그런 면에서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하락의 이 부분을 되돌려 놓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뭔가 되돌려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소 오르더라도 베어마켓 랠리에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은 이 기술적 분석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다양한 이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1960년대 케이스, 랠리가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 더 하락해버려서 되돌이킬 수 없는 하락장, 약세장에 들어가는 1968년부터 70년대 시나리오가 있고, 1998년도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이었고 또 회복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가까운 2018년도 20% 이상 하락했지만 다시 강세장으로 되돌아간 이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2018년도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는 다시 이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게 18년도 하락한 거고요. 2019년도에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건 트럼프가 관세를 되돌려놔서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판을 엎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기 때와 지금 현상,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뭐냐면, 트럼프는 어떤 협상을 좋아하냐면, 탑다운 방식. 아예 이제 최고 나쁜 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벼랑 끝 전략이랄까 뭐 그런 걸 쓰지만, 이 트럼프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조로 올려놓고 또다시 뚝 떨어뜨리는 전략을 항상 씁니다.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처음에 감세로 장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나서요, 관세를 꺼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호재를 계속해서 발표해서 계속해서 호재를 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 이제 5월달 뭐 이런 때죠. 그런데 그 뒤로 다시 판을 엎었어요. 5월 10일 날 협상 결렬 선언하고 대중관세를 다시 25%로 더 높게 때려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년도쯤에 다만 일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중국과 판을 엎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2기 때 트럼프의 관세는 1기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1기 때는 중국하고만 붙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들은 막 유예를 많이 줬습니다. 우방이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면세를 많이 줘버렸어요. 뭐 그 당시에 막 그 많은 발표들이 있어요. 그때는 중국만 때리는 듯 했어요. 근데 이번에 관세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캐나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아주 커다란 권력을 이제 지정해서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미국이 극단적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내년도에 상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들어가서 다른 쪽들을 충분히 갈고 놓고 그 다음에 중국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의 발표가 예상 외에 컸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쪽 다 상대할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강력하죠. 왜냐하면 유럽연합만 해도 보복 관세를 선언해 놓은 상황이라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6월부터 유럽과 협상이 시작돼요. 일본, 한국이 이제 다 전차 대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의 가장 큰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유럽도 준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성의 반응을 유럽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끌어안고 유럽도 끌어안고 싸울 수는 없다고 보여서 1차적으로 시장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이것도 회복해 놓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예상 외에 아주 큰 걸 터뜨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때처럼 또다시 장은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모스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고점 가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때도 전고점을 넘어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뭐 얼마 2%가 넘었을 전고점에서 2% 딱 넘었을 때 곧바로 때려서 장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럼 이러고 다시 살린 건 누구냐? 제롬 파월입니다. 이때부터 금리를 인하했어요. 3번 인슈런스 컷이라 그래가지고 2018년도 12월 달에 엄한 소리 해가지고 박살 내놨던 거를 갑자기 몇 달 만에 1월 달부터 이제 의견을 제롬 파월이 조금씩 다르게 하더니 7월부터 7, 8, 9 3번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의 어떤 행보를 상당히 완화적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낙관론을 그대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기보다는 혹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강세장 전환의 뚜렷한 신호를 확인하고 그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전고점은 얼마라 그랬죠? S&P 500 기준으로 6144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극단적인 침체 시나리오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2019년도 사례까지 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된서리를 맞고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퇴보가 최악의 국면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행보를 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이 중동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못 다루고 다음 달부터 조금 더 자세히 다룰 때 그 부분을 다룰 테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상당 부분 이번 2기 때는 좀 중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걸로 지금 중국과 싸우거나 유럽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의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동에 대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고요. 특별히 가자지구를 점령해가지고 미국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 전쟁을 조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해대는 뻥카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진 여러 가지 배경이 그래요. 그 자식들이나 이 사위나 이런 쪽들이 그쪽에 엄청난 비즈니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도 친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친해야 지금 관세 자기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망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과 그 분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오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으면은 사실 일기 때 왜 아웃당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밉보인 게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는 가장, 미국 대통령으로서 밉보이는 가장 빠른 길, 뚜렷한 길은 뭐냐면 달러를 개무시하면 확실하게 밑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 그 몇십 명 될까요? 45대 대통령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45명은 아니죠. 왜냐면 한 사람이 막 3번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암살당했던 대통령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요. 왜냐면 그 거짓말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가장 그 위험한 직업 중에 미국 대통령이 1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전체 중에 30% 전체, 정확하게 제가 프로는 기억 안 나지만 정말 10명 가까운 사람이 암살 내지는 비정상적으로 사망했어요. 암살 당했다가 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암살 대상자였던 대통령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를 개무시했다는 거죠. 달러를 개무시하면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나요? 그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이라든지 달러 기축통화는 유대인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 위에 기축통화 위치를 흔드는 일들을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그런 일을 또 했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일기 때와는 다르게 대안을 갖고 나타났어요. 이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미국 그 기축통화가 흔들려서 달러 인덱스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다시 돌려놨죠. 중국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돌려놓고 있고 그것과 또 다른 대안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다음 타임에 제가 설명드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이제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중국을 상대하지 않고 내년도에 상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관세를 강화시키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하면 될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실제적인 그런 자산 배분 전략과 그다음에 실제 편입하는 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거냐면 제가 쓴 책 투자의 지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장은 두 가지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 경기순환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 이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만 자산 관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경기순환적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현재로서는 길을 때 6년이고요. 지금 짧게는 2년까지도 이 경기순환 사이클에 사계절이라고 제가 말한 사계절이 오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구조적 사이클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보시면 여기 1930년대부터 40년 아니고 70년부터 2000년, 2008년까지, 2010년까지 보면은 40년간 진행되는 사이클이 구조적 사이클. 원 사이클 하나가 40년씩 진행돼요. 구조적 사이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의 시대와 세계화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의 탈세계화 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책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시대일까요? 완전 전형적인 탈세계화 시대죠.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중국이 WTO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시대고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와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모든 국가가 서로 교역하고 근본적인 자유무역 시대로 완전 자유무역 시대로 들어갔던 게 완전 세계화 시대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가 올 때 가장 뚜렷한 상황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모든 물건들이 가장 싸게 거래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자기가 제일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물건에 승부를 걸고 그 물건을 무역함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자유무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물건은 아니지만 낮은 수준이지만 그 대신 아주 싼 단가로 공급해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뚝 떨어뜨렸던 게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됐던 지나간 40년 정도의 기간이었죠. 전형적인 세계화 시대였었습니다. 그 세계화 시대의 룰을 이번에 트럼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트린 거죠. 그런 측면이 그러면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트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탈세계화 시대죠. 그런데 탈세계화 시대는 전형적으로 항상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죠? 기술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마진이 낮아지게 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마진이 낮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인건비가 싼 지역에 가서 생산을 하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아주 엄청나게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하면 인건비 때문에 이미 원가가 20%가 절감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원가가 15%가 이미 절감되면서 그 회사는 15%를 먼저 먹고 들어가게 돼요. 15%, 20%를 이익을 잠재적으로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라는 R&D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는 반드시 어떤 시대냐면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자기들의 생산지를 다국적으로 가져가는, 한국도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베트남까지 가 있죠 지금. 그런 시대가 전형적인 세계화 시대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서로 국가 간의 거래가 자유롭지 않아지는, 지금과 같은 거죠.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때는 원가를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낮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탈세계화 시대는 반드시 기술의 시대입니다. 왜? 돈을 버는 방법이 기술 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1930년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냉전의 시대죠. 신냉전 시대. 이때는 서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술의 시대예요. 그러나 1970년도, 80년도 이때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전형적인 세계화 시대가 됐고 이때는 실제로 20년도에서 30년대에 개발됐던 60년대까지 개발됐던 산업혁명의 산출물들이 크게 바뀌지 않고 몇십 년간을 바뀌지 않고 진행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비행기가 이미 요 시절 이때 이미 콩코드라 그래서 마하 2.0, 3.0까지 가는 기술은 이때 나왔는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이때 이 기술의 시대 때 다 나왔는데 그 뒤로 30년, 40년이 가는 동안 더 나은 기술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모양을 바꾸고 단가를 낮추고는 했지만 왜 이때는 기술에 집착하는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수출하고 자유무역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이 앞에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까지의 특히 이제 뭐 냉장고, 엘리베이터 막 이런 전기에 의한 그런 발명품들이 있었던 그 기술의 시대 이후에는 이렇다 할 기술의 변화가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때 나타난 거라고는 인터넷 정도죠. 인터넷 시대 정도인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지금 2010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딱이 세계화 시대라고 고를 수 없는, 왜냐하면 세계화에 대한 어떤 그 반성, 그 다음에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지만 세계화 시대는 아니었던, 자유무역 관련된 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에서 본격적인 탈세계화가 시작된 거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탈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했죠? 기술의 시대라고 했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에 있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건, 감안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 분을 위기로 말하자면 순환적 사이클은 2년에서 6년간 진행되는 경기순환, 침체와 회복과 확장과 둔화를 반복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는 순환 사이클은 길 때는 6년이었지만 지금은 2년, 3년까지 가는 이런 순환적 사이클은 그 자체가 짧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때 단기적인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사이클은 장기적인 사이클,
최소 30년에서 40년간 진행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는 구조적 사이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화면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 소수몽키라는 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부럽던데 재밌게 하고 잘해서 뭐 그 순간 동시 접속자만 해도 뭐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매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던 화면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내용도 좋았지만 요 화면이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옛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테슬라 그러나 그렇진 않고 저는 테슬라 좋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보면은 이 테슬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3년 옆으로 가고 확 오르고 6년 옆으로 가고 확 오르고 4년 옆으로 가고 이제 확 오를 거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완전 다거입니다. 진짜로 그 구조적 성장주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매그니피센트 7도 똑같이 갔어요. 제가 아마존이 거의 2년간 쉬는 동안 제가 고객들에게 여러 번 아마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옆으로만 가는 기간이 1년, 2년, 3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650% 올라요. 그러고는 또 지루하게 6년을 옆으로 갑니다. 물론 오르내리지만 이때의 상승은 상승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데 다음번에 1630%를 띱니다. 이게 구조적 사이클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이런 식의 퀀텀 점프를 다 먹을 수는 없어도 수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장기적인 그런 그 구조로 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파는 3년 만에 정리하고 나면 폭등을 못 얻게 되죠. 그죠? 상당히 팔락거리지 않고 엄청난 폭등을 한 주식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엔비디아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변동성은 컸지만 이런 식의 전형적인 그런 하락과 그 강한 하락과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는 좀 적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한 1년 전쯤에도 엔비디아를 가진 사람과 엔비디아를 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정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어요. 엔비디아 얼결에 확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 같은 이 종목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6년을 버텼는데 이 1630%를 수혜를 못 입어요. 왜? 이렇게 떨어질 때 무서워서 나빠서 다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이 테슬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여기서 산 거 말씀하시지 말고요. 네, 우연히 여기서 산 거 말고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있다 보니까 우연히 샀는데 자기는 자꾸 자기가 알고 샀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연히 산 거예요. 왜냐면 원칙이 없어. 보유와 매수의 원칙이 없이 샀으면 어떤 거예요? 우연히 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겨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적 성장주를 이제 투자한다는 건 다른 뭐랄까 타임 호라이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순환적 사이클로는 경기 침체에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하락 혹은 부진, 그 다음에 쇠퇴, 경기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성장률은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뭐 뚝뚝 떨어진다고 안 하더라도 낮아지게 돼 있을 거예요. 순환적 사이클로는 좋은 그런 사이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조적 사이클은 어떤 게 되냐면 3년차 징크스에 빠져있는 1년일 거고요. 이제 다시 랠리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랠리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전고점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전고점이 2배 이상 올라가는 랠리가 내년도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보시면 공교롭게도 지금 25년도까지 이 24년도 5년도가 이 3년차 징크스에 걸려있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기술 혁신 강세장이 동일한 3년차 징크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이 다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환적 사이클로 보이는 모든 뉴스들을 뒤엎고 여러분이 구조적 사이클에 투자를 유지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당 부분 엄청난 멘탈을 유지하고 상당 부분 엄청난 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코어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경기순환적 하락과 경기순환적 수축에 경기순환적으로는 쇠퇴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코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10년 상승장의 잠시 하락장인 3년차 징크스 같은 거에 빠져있는 구조적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은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패시브한 투자들은 투자 종목들은 70%를 가져가고 조금 더 적극적인 기술주 같은 구조적 성장주들은 위성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그래서 보이면 조금 더 액티브하고 조금 더 스마트 베타하고 조금 더 하이어 리스크한 종목들은 전체 중에서 10% 미만이나 10%씩 가져가는, 그래서 70%는 좀 더 패시브한 혹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여기 보시면 그 less uncertainty, 그러니까 좀 더 불확실성이 적은 그런 쪽. 그 다음에 more performance consistency는 뭐냐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요거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lower P, 그러니까 조금 더 에버리지 P가 낮게 되는 게 ETF화 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진 거를 70% 가져가고, 얘는 다이버스파이드 돼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분산 투자 다각화 돼 있어야 되고, 마켓 익스포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달째 그 얘기 드리고 있죠. 이제는 다각화 포트폴리오 시대다라고 해서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다각화가 이루어질수록 상당히 튼튼하고 상당히 알차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 구조적 사이클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가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고하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듯 하지만 퀀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리스크는 줄이고 리턴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틀라이트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핵심 핵심 종목에 집중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가져갔으면 좋죠.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업종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종목은 좀 너무 위험한 편이죠. 하지만 이 코어 포트폴리오는 상당 부분 어떤 구성을 가지면 좋겠냐면 이런 구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디펜시브한, 그죠? 조금 더 시클리컬하지 않고 디펜시브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방어적인 자산들을, 대부분 저희는 이제 인컴형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코어로 가져가고 70%, 60% 가져가고 구조적 성장, 구조적 상승, 구조적 기대주들을 새틀라이트로 10% 미만, 한 종목, 한 업종에 대해서 10% 미만으로 가져가서 2개, 3개를 가져가는 새틀라이트 3개, 코어 하나. 그럼 이거 70%, 10%, 10%, 10% 가져가는 그건 코어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자산별로 이 코어 새틀라이트 개념 혹은 분산 투자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금 ETF는, 연금 자산은 조금 더 롱텀한 자산으로 가져가고, 롱텀한 자산이 뭐라 그랬죠?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가 하면, 물론 이 연금은 제가 연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기예요? 적립 시기의 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인출 시기의 분은 완전 다르죠? 인출 시기의 연금은 좀 더 인컴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럴 땐 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립기의 연금을 하시는 분이라면 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조적 성장주로 가져가고, 그 외에 단기 목적 자금들, 어떤 그런 3년, 4년, 5년짜리 자금들 혹은 1년짜리 자금들은 조금 더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방어 자산과 같은 디펜시브 자산으로 좀 더 전환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타임 호라이즌이 어떻게 되냐면 연금 같은 경우는 타임 호라이즌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혜택을 누려야 복리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그런가 하면 단기 목적 자금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이 돼서 특별히 그 다각화하는 걸 통해서 바로 직전번에 관세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막 20%까지 떨어질 때 내 건 몇 프로가 떨어졌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 하락을 그대로 맞았었는지, 그건 인덱스 기준이니까 종목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 종목 하락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인덱스보다도 좀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포트폴리오는 좀 다각화되어 있고 상당히 잘 분산 투자되어 있는 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지금 뭐 그 중국과 완화 모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기술적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24년도에 보면 지금은 이 회색 부분이 뭐냐면 non-disruptive, 혁신이 아닌 일반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런 투자 업종들이라면 가운데 있는 약간 그 뭐랄까요, 연두색은 아니고 청록색이랄까요? 요 색깔은 요건 어떤 거냐면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6. 요거는 이제 테슬라를 빼놓은 기존의 아주 전통적이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술 대형주의 비중이 지금은 요게 16%,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업종이 103%는 안 맞겠죠, 그죠? 이만큼 더 훨씬 더 많이 트릴리언이군요. 103 트릴리언이 그 단위네요. 이 정도를 차지했다면 30년도에는 이제 구조적 사이클이 뚜렷하게 진행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혁명이 뚜렷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50%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런 쪽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24% 정도가 이 매그니티센 그 대형 빅텍들이 차지할 거예요. 결국 더 이노베이티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스럽티브한 그러한 종목들이 5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게 기술적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시기에 나타난 현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는 코어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